자, 이번 하락장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포인트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영화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었던 마이클 버리가 지금 AI 버블이 꼈다 그래가지고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팔란티어 같은 그런 AI 기업들에 지금 공매도를 시작을 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이번에 큰 하락장이 이어지고 코인까지 빠진 이유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락하는 기술주 19일 엔비디아 실적, 이번 달 그 19일 날 있을 엔비디아 실적, 이게 좀 중요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19일 날 엔비디아 실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닝이라든지 그리고 가이던스, 그러니까 그 후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좋게 나온다면 다시 어떻게 좀 AI 지금 거품론이 좀 사그라들면서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다시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죠. 그리고 지금 이 AI 버블 논란에 이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사실상 AI 기업들 최근까지만 해도 이 큰 어닝 같은 경우 큰 문제가 없었고 했는데, 이 가이던스, 그러니까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엇갈린 이제 분석들이 좀 나오면서 버블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죠. 더군다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다가 현재 보면 그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만약에 이 삼성, 우리나라처럼 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다고 칩시다. 삼성 지금 뭐 그 주가가 한 10만 원 한다고 하죠. 10만 원 가까이. 저는 이제 국내 주식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뉴스를 보면 한 10만 원 정도 지금 이제 뭐 올랐다고 해요. 여기까지. 몇 년 전만 해도 8만 전자 하면서 좀 물려 계신 분들이 5만 원까지 빠지고 해서 고통을 받았었는데, 최근 뭐 10만 원까지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이 기업이라는 게, 삼성이라는 예를 들어 기업이 있으면 이 주가가 과연 현재 이 삼성이라는 회사의 가치에 맞냐 안 맞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삼성 주식이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다 이러면 사실 우리 누가 봐도 야, 이거는 삼성에 대해서 너무 이 저평가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액면 분할 안 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이 500만 원이다 한 주에. 근데 애플 주식은 예를 들어서 한 150만 원이다 미국에. 뭐 엔비디아 주식이 한 2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뭐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건 너무 주가가 뻥튀기 아니냐, 부풀려진 거 아니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해요. 그나마 이 지금 현재 엔비디아나 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 있죠.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이상하게 더 높다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했었습니다. 경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실적이나 가이던스 전망 이런 것들이 좋으면서 어느 정도 버티다가, 거기다가 더 버틸 수 있게 산소 호흡기를 달아줬던, 그게 바로 금리 인하였어요. 그게 바로 금리 인하였는데, 이 금리 인하가 올해 올 2025년도에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다가 고용시장의 붕괴로 인해서, 고용시장이 붕괴되면서 야, 일단 기업들 고용시장을 좀 살려야 되겠다 해서 연준에서 두 차례 10월 달까지 해서 9월, 10월 이렇게 두 차례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단행을 했고, 이제 한 차례가 이제 12월 달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 이 12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원래는 90% 이상이었어요. 90% 이상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어제 50% 밑으로 깨졌어요. 52%로 마감은 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50%가 깨졌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케빈 헤셋 차기 연준 의장은 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계속했고, 그러다가 이제 어제 보스틱 총재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연준의 지금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연준의 위원들이 지금 매파적인 목소리를 좀 내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스티븐 미란이나 뭐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 미셸 보우먼 뭐 이런 사람들 비둘기파 사람들이랑 파월을 비롯한 나머지 매파적인 그런 이사들하고 충돌이 좀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어제 하나같이 매파적인 그런 그 목소리를 내고 매파적인 성격을 띤 각 연방은행의 총재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각이 되면서 순식간에 금리 인하 확률이 확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70한 5%에서 한 80% 이 금리 인하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희망을 좀 갖고 90% 이상이면 사실상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70%에서 50% 사이는 좀 애매합니다. 아주 모호한 그런 상황이고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어요. 금리 인하를 확률이 한 60% 정도 나왔다. 이럴 때도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안 하거나 동결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52%인데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동결할 확률이 지금 급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들의 가치에 대한 주가 가치나 이런 지수가 기업들의 그런 이제 밸류에이션 그리고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만큼 상승을 했는데 얘네들을 받쳐줄 수 있는 게 지금은 금리 인하밖에 없는데 당연히 12월 달 금리 인하하고 내년 중순까지 한 2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이제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중립금리를 한 3.5% 정도로 맞추는 게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한 3개월 전만, 2달 전만 하더라도 연준 위원들 점도표라든지 성명서 이런 데서 좀 명시가 되었던 부분인데 당장에 지금 12월 달 금리 인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이 한 달 만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AI 버블, 인공지능 버블에 대한 논란, 우려로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예민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12월 달 금리 인하 전망이 50% 수준으로 확 떨어지자 AI 호황과 금리 인하 기대는 올 하반기에 미국 증시를 사상 최고가로 올리는 양대 원동력이었는데 이 두 가지의 가치가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증시가 하락을 했고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 생각보다 좀 심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 불을 끌려면 물론 19일날 엔비디아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12월 달 금리 발표가 중요해졌습니다. 차라리 셧다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달 CPI 그리고 PC, 비농업 취업자 수 같은 그런 지표 발표만 나왔더라면 차라리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숏에 베팅을 하자 뭐 또는 상승에 베팅하자 이런 그림들이 좀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 동력이 이 셧다운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없어진 상황이에요. 심지어 지금 연기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10월달 그 미국의 이제 백악관 대변인의 브리핑을 봐도 10월달에 있는 이런 데이터가 모두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셧다운이 끝났으니까 11월 달에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 11월 달의 데이터가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특히나 인플레이션 같은 거를 자극하고 그런 방해되는 그런 데이터가 발표가 된다면 아마도 이 12월 달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면서 이 12월 달 자체 한 달 동안 하락장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틱 총재가 먼저 얘기를 했었고 그 전에 먼저 파월 의장이 지난달에 연설에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과도하게 통화 완화적이 되지 않고는 금리 인하를 여지가 제한적이다. 우리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뭐 클리블랜드의 베스 해먹 연방은행 총재도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인플레이션을 우리의 목표치, 제가 늘 얘기했죠. 몇 퍼센트입니까? 2%죠. 2%로 낮추기 위한 지속적인 압력 차원에서 통화 정책을 다소 제약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제 얘기를 했고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리도 이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인플레이션과 고용 리스크 사이에 균형을 잡기 위해서 당분간 통화 정책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 그리고 연준의 부의장인 필립 제퍼슨조차도 현재 금리는 경제에 다소 제약적이라면서도
중립금리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투표권이 없는 그런 지금 연방은행의 총재들이 하나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매파적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 위원들 사이에 금리나 신중론이 강하게 지금 현재 모멘텀이나 이슈,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시장에서 이게 지금 뭐 터져 나오면서 연준 위원들이 잇따라 발언을 하면서 지금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올 그 11월 초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확률이 90% 이상이었어요. 12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그런데 갑자기 이제 뭐 셧다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현재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기업들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버블 논란이 있으면서 현재 뭐 좀 내려왔었죠. 내려왔었는데 일주일 전에 뭐 한 67%까지 내려왔다가 어제 장중에 50%를 하회했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52% 수준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올라와 있긴 하지만 여전히 50%대 금리 인하 확률은 우리가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는 동결할 확률이 현재까지는 월등히 높아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 세력들이 이 순환매크 주식 매도세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워렌 버핏이 애플이라든지 미국의 기업들 주식들 다 팔아 제끼면서 현금 확보를 지금 해놓은 상태죠.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뭐 지금 큰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다가 이번에 그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제일교포죠. 손정희 회장조차도 이번에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주식과 관련이 없는 오픈 AI에다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I 버블 논쟁이 가열되면서 이 기술주 사이에서 차익 실현이 이뤄지고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그간 이제 좀 랠리에서 소외되었던 전통 산업 순환매가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을 워렌 버핏이 투자를 했죠. 그래서 그간 주가 흐름이 가치주의 강세 자금이 증시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을 했지만 비중 축소로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왜? 금리 인하가 무산될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비중 축소라든지 일단은 현금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주 비중이 높은 우리가 이제 매매하는 나스닥 같은 지수는 미국 100개 기업의 나스닥 100은 미국 100개 기업 기술주 100개 기업의 평균 주가 지수예요. 그런 이제 우리가 선물을 하고 있는데 뭐 3일 이후 3.6% 이상 떨어지고 뭐 4월 4일 상호 관세 충격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에 2주 동안 큰 하락률을 기록했는데 그거를 깰 수도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AI 버블에 관해서 제일 논란이 되었던 게 바로 부채입니다. 부채를 끌어다 써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AI 프로그램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챗 GPT죠. 챗 GPT. 챗 GPT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얼마 내고 좀 뭐 그런 걸 사용을 한다 그러면 저도 이제 돈을 내고 사용을 하는데 그랬을 때 뭐 물어보면 다 답을 주잖아요. 현재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나 데이터에 대해서 다 답을 줍니다. 그 챗GPT가 결제하는 금액에 따라 좀 그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서비스가. 그런데 그런 전 세계에 있는 심지어 우리나라 역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그 방대한 그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려면 AI에서 데이터 센터가 필수적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전기, 공사 비용이나 전기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그런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통한 AI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AI 투자를
뭐 영업 현금 흐름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나 뭐 이런 일반 좀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부채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인 메타 플랫폼스 이름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설립하면서 이 총 300억 달러의 투자 자금 중에 287억 달러를 외부에서 조달했다고 해요. 메타는 자기 자본이 13억 달러가 들어갔고, 아울캐피털에서 30억 달러 투자받았고, SPC 같은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연 6.58% 이자를 주기로 하고 270억 달러의 채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70억 달러의 채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연 이자도 내야 되고, 이렇게 메타 같은 매그니피센트 7개 기업, 그러니까 아마존, 메타, 애플,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이제 빅테크 7개 기업 중에 하나인 메타,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뭐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전 세계에 그게 없으면 서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다들 알고 있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거를 이제 운영하는 회사가 메타인데, 그 메타에서 자기 돈을 300억 달러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13억 달러가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빌린 돈이에요. 그리고 뭐 캐피털 회사에서 30억 달러를 투자받았다고는 하지만 나머지 270억 달러를 빌리면서 최근에 메타가 주가가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오라클, 이제 미국의 또 이제 기업들도 오픈 AI도 마찬가지고, 이 소프트뱅크나 이제 이런 기업들하고 이제 같이 콜라보를 해서 미국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이 스타게이트 사업이라고 하죠. 스타게이트 사업. 트럼프 대통령이 이 AI 관련해서 이제 일본 자금이라든지 손정희 회장하고 같이 막 사진도 찍고 이랬었잖아요. 당선되고 나서. 그 스타게이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뭐 그런 것들도 금융회사에서 5년 만기로 380억 달러 자금을 대출받았고, 그 금리 자체가 6.4%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기업들이 이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AI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데이터 센터가 얼만큼 크고 얼만큼 뭐 투자를 많이 하고 얼만큼 잘 돌아가는지가 관건인데, 그 데이터 센터 구축에 있어서 기업들이 투자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뭐 채권 발행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고, 그 채권 발행으로 인해서 기업의 채권 발행으로 인해서 자금을 투자를 받을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부채로 잡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좀 이 버블론이 좀 더 크게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문제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이 빅쇼트의 주인공이었던, 그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었던 마이클 베리가 이 기업들, AI 기업들 이 실적 발표가 다 사기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2, 3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부분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감가상각기간이라는 단어를 뭐 웬만큼 사회생활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회사 뭐 회계나 경영 쪽 담당하시거나 뭐 그런 분들은 엄청 잘 알겠죠. 세금 비용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가상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시청자님들 중에 차를 샀는데 5천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3년이 지나고 나면 5천만 원짜리 차가 한 2,500, 3천만 원이 되죠. 한 40%, 50% 지금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5천만 원 주고 산 차가 3년 뒤에도 5천만 원에 팔립니까? 그럴 일은 없죠. 당연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감가상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감가상각을 기간을 늘려서 이익을 부풀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 사실상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차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5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근데 이 차가 중고시장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잘 이렇게 거래가 되는 차라 그러면 한 3년 정도 한 6만 킬로 정도 운행을 했다고 칩시다. 운행을
6만 킬로 정도, 1년에 한 2만 정도 해서 6만 킬로 운행을 했을 때, 이 차가 시장에서도, 중고차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한 60% 정도, 감가상각을 내가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거의. 그러면 한 3천만 원입니다. 그럼 내 차가 3년 뒤에 3천만 원이 돼요. 근데 이 3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이 아니라, 감가상각 기간을 이제 재무제표에서 늘리는 거죠.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 지금 자동차가 중고로 3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4천만 원이다, 4,500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감가상각, 회사가 나가는 비용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3년 동안 이 자산이 3천만 원이 되면 2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 손실을 기간을 늘려버리니까 실질적으로 4천만 원, 4,500만 원 이런 식으로 감가 이제 상각 기간을 늘려버리는 그런 이제 이 AI 기업들이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꼼수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꼼수를 통해서 이걸 연장하면서 특히나 이제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감가상각 기간을 한 3년 정도 두는데 5, 6년으로 늘렸다면서 지금 마이클 베리가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이익을 부풀리기 위한 사기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의견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현재 지금 보면 AMD, 코어위브, 시스코 시스템즈 이런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에 대한 우리가 3년 정도를 예를 들어 감가상각을 이렇게 그 기간을 늘려버려 가지고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얻고 있는 수익이 좀 부풀려졌다. 좀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복합적인 기술주들의 몰락과 지금 현재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그 금리 인하 모멘텀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시장이 지금 패닉 상태에 현재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당장 이제 19일 날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중요하고 지금 빨리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CPI 데이터라든지 비농업 취업자 수 그리고 PC 이런 지표 발표가 지금 셧다운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번 달에 발표가 돼서 그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 데이터가 좋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좀 심각해질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트럼프 관세 부분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를 계속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관세로 인해서 물가는 어찌됐건 간에 조금이라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관세로 내는 비용을 이 기업들이나 시장에 있는 그런 상인들이 다 부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상호 관세 이후에 미국 내 장바구니 물가 이게 상승했다는 비판이 너무나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특히나 지금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중남미 국가들, 브라질 같은 국가 있죠. 브라질에서 원두를 수입해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아메리카노 같은 커피를 많이 소비를 하고 마시는데 브라질 원두 자체에 대해서 너네들 마음에 안 드니까 관세를 50% 올리겠다, 100% 올리겠다 이러고 있으면서 관세가 지금 상시 관세가 이루어지면서 비싸게 들어오니까 그게 고스란히 소비자들한테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에서 생산한 장난감이라든지 식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좀 미국 국민들한테 당장 현재 우리가 밥상 물가라 그러죠. 밥상 물가라는데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 좀 커지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이런 국가들에서 지금 수입하는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치 자체가 물가 상승에 대한 불만이 국민들 사이에 커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걸 좀 의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조치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유구, 사육 두 수가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소고기 값도 급등을 했죠. 미국 사람들 참 소고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뭐 커피값 뭐 등등, 그리고 뭐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뭐 기저귀 또는 뭐 그런 장난감 뭐 이런 것들 비용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실제로 이제 월마트에서도 지금 뭐 미국에서 최고 이제 큰 이제 마트가 월마트인데, 월마트에서도 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수입을 하고 있는 이제 당장 밥상 물가에 직결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뭐냐? 인플레이션이나 CPI가 결국에 관세로 인해서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관세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금리 인하는 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복합적인 것들이 현재 시장에 반응을 하면서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있다. 좀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골드 가격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최근에 반등을 많이 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늘 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중국이 은밀하게 금 사재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오늘 뉴스에 좀 나오고 좀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좀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셧다운이 끝나자마자 미국 금리 동결론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여러 가지 AI 거품이다 뭐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현재 조정을 줘야 되는 이런 장에서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는 지금 고용보다 물가에도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현재까지 올라왔던 주가나 나스닥 지수를 올렸던 AI 불안감, AI 거품들이 계속 생기면서 현재 지금 좀 힘들게 종목들마다 조정들이 오고, 일단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코인 쪽은 확실하게 좀 반감기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코인 현물하시는 분들은 매수하는 거에 있어서 신중하게 하십시오. 나중에 한 1년, 2년 정말로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자리에서 현물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걸 가지고 선물 시장에서 지금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수익 줄 때 챙기는 짧게 이 매도장에서는 길게 가져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 짓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이나 코인은 우상향을 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크게 반등도 나올 수 있고, 그 반등 나오는 시점이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매수를 잡자니 추세가 매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 복잡한 환경이나 복잡한 지금 요소 속에서 매매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뭐 제가 오늘 정보방에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듯이 지금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수익에 대한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고 줄 때 일단 먹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조정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이 힘든 이 매도장 자체를 우리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좀 힘들긴 하지만 한번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인내심과 그런 행운, 그런 것들이 좀 다 같이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차트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